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 넓은 집은 때로는 적적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저만의 왕국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마룻바닥을 비추면 저는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난초에 물을 주고 그가 앉던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의 사계절을 내다보는 것. 그것이 제게 남은 소소하지만 가장 큰 행복이었죠. 아들놈 종환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가끔 며느리와 함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가 제게는 딱 좋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평화가 깨진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태희였어요. 다짜고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어머니, 흐흑, 어머니. 어떡해요. 아가,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종환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제 물음에 며느리는 한참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일부러 애를 태우려는 속셈인지 아니면 정말로 경황이 없는 것인지 저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며느리가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저희 아빠, 저희 엄마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글쎄 아는 분한테 사기당해서 집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남았대요. 흑흑. 사돈댁 이야기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이었을까요?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평온했던 일상에 돌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한 몸으로 이런 일 겪으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저희 부모님은 갈 곳이 없는데 저희 집은 좁아서 모실 수도 없고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저희 부모님 갈 곳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 댁에 잠시만 계시면 안 될까요? 네, 딱 반년이면 돼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순간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사돈을 저희 집에 모시라니요. 얼굴 본 횟수도 손에 꼽을 정도인 사돈 부부를, 그것도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이 집에 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가, 그건 좀 곤란하겠다. 이 집은 나 혼자 지내기에도 넓어서 관리하기 힘들어. 그리고 어른들끼리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희 부모님 보고 이 추운 날 길바닥에서 떨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뱃속의 아기만 아니면 당장 나가서 일이라도 할 텐데. 너무하세요, 정말. 전화기 너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기가 찼지만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건 안 될 말이다라고 못을 받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더군요.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 종환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저는 그 녀석이 얼마나 심지가 약하고 제 처의 말에 쩔쩔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받았어? 태희한테. 그래, 받았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태희가 충격받아서 지금 자리 보전하고 누웠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저러다 뱃속의 애까지 잘못될까봐 나는 정말 무서워. 역시나 며느리가 시킨 레퍼토리 그대로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와 뱃속의 손주를 방패 삼아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종아나,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사돈을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을 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잊었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이고 나에게는 내 아버지 그 자체야. 그런 곳에 다른 사람을, 그것도 어려운 사돈을 어떻게 들여? 엄마, 나도 알아. 아는데 사돈 어른들인데 어떻게 길바닥에 계시게 해? 딱 반년이래, 반년. 내가 그 안에 어떻게든 두 분 계실 곳 알아볼게. 응? 엄마만 믿을게, 제발. 태희가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야.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줄 거고. 아들은 제발, 제발, 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의 애원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간청하는데 어찌 매정하게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밉지만 곧 태어날 제 첫 손주는 너무나도 귀할 테지요.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갈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대신 딱 반년이다. 6개월이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집안 살림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조건이다. 조용히 지내다 나가셔야 해. 이 조건들 사돈께 똑똑히 말씀드려라.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태희한테도 잘 말할게. 엄마가 최고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화롭던 제 왕국에 곧 성가신 불청객들이 들이닥칠 테지요. 그저 제 예감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 앞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멈춰 서더군요. 잠시 머물겠다던 사돈댁의 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돈 부부는 마치 이민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온갖 가구와 상자들을 줄줄이 끌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롱부터 시작해서 소파, 식탁, 심지어는 대형 김치 냉장고까지 제 집에 멀쩡히 있는 살림살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들의 것을 다 가져온 모양새였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바깥사돈이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집안을 훑으며 어느 방이 좋을지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한술 더 떴어요. 사부인, 집이 참 넓고 좋네요. 우리 태희가 왜 그렇게 어머니 했는지 알겠어요. 저희 짐이 좀 많죠? 그래도 다 정리하고 나면 깨끗할 거예요. 라며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집을 평가하는 듯한 말투의 시작부터 속이 북을 끓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하자 안사돈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직접 지휘를 하더군요. 그 장롱은 저쪽 방으로 넣어주세요. 네, 안방 옆에 큰 방이요. 그리고 이 소파는 거실에 놔야겠네. 사부인, 거실에 있는 소파는 좀 오래돼 보이는데 이참에 저희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가구를 치울 생각을 하다니요. 사돈, 그 소파는 저희 애 아버지가 쓰던 거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은 건넌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방 옆은 제가 쓰는 서재가 있어서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안사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받더군요. 어머,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네요. 그럼 일단 건넌방에 짐을 풀지요, 뭐. 그렇게 사돈 부부는 제 집의 건넌방과 작은 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짐은 방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거실과 창고까지 점령했어요. 저는 그들이 짐을 푸는 내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딱 반년을 외치던 제 어리석음을 탓하면서요. 저들의 행태는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뿌리를 내리고 눌러살 작정으로 온 점령군의 모습이었어요. 남편과의 고유한 추억이 깃든 제 왕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소란스럽고 불편한 동거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하늘, 똑같은 나무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길고 긴 6개월을 과연 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땅을 치고 후회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이 고요한 집에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바깥사돈의 코 고는 소리가 낯선 벌레 소리처럼 제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했어요. 그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자장가 같았는데 이제는 굵고 거친 숨소리가 그 모든 추억 위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주는 불쾌감과 불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그래도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칼칼하게 끓인 갈치조림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죠. 모름지기 신세를 지는 사람은 차려준 밥상에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안사돈의 첫마디에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안사돈은 밥을 한술 뜨기도 전에 찌개 국물 맛부터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어머 사부인.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고 우리 태희한테 들었는데 음식을 좀 짜게 드시는 편인가 봐요. 요즘은 다들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추세인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제 음식에 대한 평가질이라니요. 수십 년간 제 손맛에 길들여진 가족과 손님들은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던 음식입니다. 바깥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갈치조림의 가장 큰 토막을 제 앞으로 척 밀어놓고는 자기는 작은 조각을 가져가며 말하더군요. 사부인, 저는 가시 바르는 게 귀찮아서요. 사부인께서 많이 드세요. 언뜻 들으면 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가장 먹기 좋은 부위는 발라먹기 귀찮으니 손이 많이 가는 꼬리 쪽이나 먹겠다는 신보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의 교양 없는 언행이 바뀔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의 불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은 너무 물렀네요. 우리 집은 아삭하게 무쳐 먹는데 밥이 좀 진 것 같아요. 다음엔 물을 조금 덜 잡으셔야겠어요. 마치 고급 식당에 온 미식가라도 된 것처럼 제 정성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식사를 마쳤지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곤 했는데 밥상머리에서부터 사람을 이토록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도 참으로 대단하다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만 놓고 소파로 가버렸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에 홀로 남겨진 저는 갈치조림을 담았던 냄비를 철수세미로 문지르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냄비를 닦는 것인지 제 속을 닦는 것인지 모를 밤이었습니다. 식탁에서의 전쟁이 서막이었다면 거실에서의 전쟁은 본격적인 영역 다툼이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남편이 큰맘 먹고 샀던 큼지막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9시 뉴스와 일일 드라마를 연달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하지만 사돈 부부가 온 뒤로 그 소박한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소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리모컨을 자기들 손에 넣었습니다. 제가 뉴스 좀 보자고 하면 바깥사도는 대꾸도 없이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시끄러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나 온갖 막장 설정이 난무하는 드라마 채널에 고정해놓고는 볼륨을 귀가 아플 정도로 키웠습니다. 사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가 다 울리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드라마는 이 맛에 보는 겁니다. 소리가 좀 커야 실감 나지 않겠어요? 사부인께서도 같이 보시지요. 이거 아주 재미납니다. 재미나기는커녕 고함과 비명이 난무하는 화면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아예 드러누워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면 소파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떨어져 있고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이 뒹굴고 있었죠. 제 왕국의 심장부였던 거실이 순식간에 그들의 지저분한 휴게실로 전락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그들과의 마찰을 피해 아예 저녁 식사 후에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책을 읽으려 애썼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억울함과 분조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따금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나라 걱정을 하기도 하고 드라마 주인공의 운명에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파는 제가 앉을 수 없는 남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유배당한 죄인처럼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진정한 기생은 돈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안사돈이 제게 다가와 배시시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부인,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장 보러 가셔야겠어요. 마침 저도 따라 나서서 길 좀 익혀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트를 끌고 온갖 비싼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한우 툭불 등심, 비싼 유기농 채소, 이름도 모를 수입 과일들. 그녀는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물건을 카트에 척척 던져 넣었어요. 사돈, 이건 너무 비싼데요.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우리 태희가 임신했는데 좋은 것만 먹여야죠. 다 우리 손주 입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걸 아끼시면 쓰나요? 제가 나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줘야지요. 그녀는 모든 지출의 명분을 임신한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기들이 먹을 영양제와 간식거리, 심지어 바깥사돈이 마실 비싼 맥주까지 잔뜩 담았습니다. 카트는 순식간에 산처럼 쌓였고 계산대에 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평소 장을 보면 10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안사돈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고맙다는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연하다는 뻔뻔함만이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분노를 사겼고 안사돈은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장군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은 자기가 사온 물건들을 냉장고의 가장 좋은 자리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넣어두었던 반찬통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녀가 사온 값비싼 식재료들이 냉장고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지갑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썼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또 한 번 경악해야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들은 밤낮 없이 모든 방에 불을 켜놓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난방을 펑펑 돌렸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나이 드니 뼈가 시려서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돈과 제 집을 좀먹는 기생충과 다름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에 대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과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돈 부부의 행동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제 집을 완전히 자기들 소유인 양 여기는 듯 했어요. 그들의 만행 중에서도 저를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제 부엌에 대한 침범이었습니다. 부엌은 여자의 자존심이자 성역이라고들 하지요. 수십 년간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제 눈을 감고도 모든 물건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 신성한 공간을 야금야금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간섭으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사부인, 그릇은 그렇게 헹구면 세제가 남아요라며 잔소리를 하거나 제가 아끼는 무쇠 냄비를 보고는 요즘 누가 이렇게 무거운 걸 써요. 손목 나가요라며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러려니 못 들은 척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외출했다 돌아오니 부엌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써왔던 그릇과 냄비, 수저의 위치가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안사돈이 효율적이라며 자기 편한 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이가 살짝 나갔지만 소중해서 버리지 못했던 밥그릇 하나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안사돈이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오더군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제가 부엌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 좀 했어요. 칭찬은 못해줄 망정 화는 왜 내세요? 그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한 일을 했다는 듯 뻔뻔한 얼굴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그릇은 왜 버려요?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쓰레기통에서 그릇을 꺼내 들고 소리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사기 그릇 하나 가지고 유품까지 들먹이세요. 이 나간 그릇 쓰는 거 아니에요. 복 나갑니다. 복 나가. 다 사부인 좋으라고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선의이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이상하고 속 좁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예 부엌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사부인, 제가 할게요. 어른은 쉬세요라며 저를 부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온 비싼 재료들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해놓고는 제게는 맛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 집 부엌에서 쫓겨나 그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데워 먹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려내던 그 부엌에서 저는 이제 식모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태희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표정에는 임산부의 온화함 대신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은 딸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걸린 남편의 대형 독사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예, 태희야. 저 사진 좀 보렴.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렇게 커다랗고 시커먼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칙칙하니. 안 그러니?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깎다가 그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세우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사진을 저는 매일 닦고 어루만지며 남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저 사진은 제게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이 집의 역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태희는 제 어머니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어머니, 이 사진 때문에 집이 꼭 초상집 같아요. 나중에 우리 복덩이가 태어나서 여기 와서 저 사진 보고 밤에 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임산부 정서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진은 그냥 안방에 작게 하나 두시고 여기에는 화사한 꽃 그림 같은 걸 꺼는 게 훨씬 좋겠어요. 저는 과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은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들이구나.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산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고 자신들의 기분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제 가장 소중한 추억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 종환이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 무슨 사진 가지고 그래. 아버님 멋있기만 하구먼.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아내와 장모의 무례한 언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고만 했어요. 그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에 저는 남편의 사진보다도 제 아들을 향한 실망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 자리에 있을 게다. 그게 보기 싫으면 너희가 이 집에 오지 않으면 될 일이야.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제 대답이 뜻밖이라는 듯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아들 내외는 저녁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몹시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뻔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이번에는 며느리 태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으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태희예요. 오늘 저희 엄마랑 제가 한 말 때문에 화나셨어요? 목소리는 지극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너희가 무례한 거지. 어떻게 죽은 시아버지 사진을 치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저희가 언제 치우라고 했어요. 그냥 분위기가 좀 그러니 아기 생각해서 다른 그림을 걸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여쭌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무조건 화부터 내시니 저희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망언을 의견으로 포장하고 그의 분노한 저를 화부터 내는 속 좁은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문제도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저희 엄마가 살림 좀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부엌대기 취급하신다고 종한 씨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저희 엄마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부인 댁에 와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그런 오해까지 받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편하시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어머니,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의 좋은 뜻을 자꾸 꼬아서 들으시면 저희도 정말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뜻? 저를 위한 일?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례함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꽉 막힌 늙은이라서 저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잠시나마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 집에서 내 것을 지키려는 내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저들이 문제인 것이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사돈 부부와의 대화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그들이 있는 거실에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도 그들이 부엌을 쓰지 않는 시간에 맞춰 저 혼자 해결했어요. 제 집은 이제 세 개의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와 같았습니다. 안방이라는 나의 섬, 건넌방이라는 그들의 섬, 그리고 서재라는 죽은 남편의 섬. 그 중에서도 남편의 서재는 제가 유일하게 평온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서재는 남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평생 읽었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쓰던 만년필과 돋보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서재에 들어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과 의자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남편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재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 종환조차도 제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성형마저 침범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시장에 잠시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깥사돈이 남편의 흔들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제 고함 소리에 그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은 방해꾼을 만났다는 표정이었죠. 아이고, 사부인 오셨소. 이 방이 전망이 제일 좋구먼. 창밖 구경 좀 하고 있었지. 그의 손에는 남편이 아끼던 바둑판의 바둑알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는 그가 만진 듯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요. 저는 제 몸의 모든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멋대로 여기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당장 나오세요. 여긴 사돈께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허허, 사람 참 야박하게 구네. 방 구경 좀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리 화를 내시오? 문도 안 잠겨 있기에 그냥 들어와 본 거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문이 안 잠겨 있어서 들어왔다는 그의 말은 열린 대문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도둑놈의 신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 외에는 그 누구도 앉지 않았던 저 흔들의자에 남편 외에는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저 바둑알에 저속하고 무례한 타인의 흔적이 묻어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걸레를 빨아와 그가 앉았던 의자와 그가 만졌던 모든 것을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듯이요.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그 불쾌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보루가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또다시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오는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데 뭉치면 그들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3배, 4배로 증폭되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태희야, 나중에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이 집에 자주 놀러 와야 할 텐데 애가 마땅히 놀 공간이 없어서 걱정이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아, 저기 서재방. 저 방을 아기 놀이방으로 만들면 딱 좋겠다. 어차피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창고 같은 방이잖아. 저기 있는 낡은 책이랑 가구들 싹 치워버리고 예쁜 매트 깔고 장난감으로 채워주면 우리 복덩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창고 같은 방, 낡은 책과 가구, 남편의 인생과 저의 추억이 담긴 그 신성한 공간을 그들은 한낱 창고 취급하며 자신들의 손주를 위한 놀이방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잠자코 듣고만 있는 제 아들, 오종환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서재를 없애버리자는 끔찍한 계획에 단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저를 예민하고 속 좁은 늙은이로 몰아갈 테니까요. 저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제 의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좋은 자물쇠를 하나 사왔습니다. 사돈 부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저는 서재문에 조용히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수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박았습니다. 찰칵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나자 저는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최후 통첩이자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바깥 사돈이 슬그머니 서재 쪽으로 가더니 이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돌아왔습니다. 사부인, 아니 문을 왜 잠가 놓은 거요?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요? 안사돈도 합세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 떨어지게 정말. 저 방 안에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숨겨놨기에 저러신데? 그들은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방은 제 공간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쾌하시면 처음 약속대로 이 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씩씩거렸지만 나가라는 제 말에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노할 자격도 억울해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오직 이 집이 주는 안락함과 편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동거를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 책상에 앉아 조용히 전화번호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저만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서재 문에 자물쇠를 채운 이후 집안의 냉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거실에라도 나갈라치면 헛기침을 해대거나 일부러 자기들끼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저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속이 좁아지니 원, 자식 고생시키는 늙은이가
제일 딱한 법이지 등등. 날이 선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계획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소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저는 제 안의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의식하지 못했는지 혹은 제가 잠든 줄로만 알았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 대신 노골적인 불만과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는 물어보나 마나 며느리 태희일 테지요.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식탁 의자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태희야. 나 정말 여기 더는 못 있겠다. 그 영감 서재인지 뭔지를 아예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니까. 우리가 뭘 훔쳐가기라도 한데 사람을 아주 도둑 취급하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안사돈의 하소연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중이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좀만 참으라고 했잖아. 그 할망구 성격 보통 아닌 거 몰랐어?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니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우리를 벌레 보듯 하는데 어떻게 참니?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거실에도 안 나와. 아주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자 며느리가 나직하지만 훨씬 더 잔인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 우리 계획을 망칠 셈이야?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 이 집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오빠가 상속받을 집이야. 그 영감탱이가 죽고 저 할망구 혼자 남았을 때 우리가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일이 좀 꼬인 것뿐이라고. 지금은 그냥 저 할망구 비위 좀 맞춰주면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야. 상속, 계획.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안사돈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속받으려면 아직 멀었잖아. 저 할망구가 저렇게 쌩쌩한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대답. 그 대답은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것도 생각 못해? 몇 년만 버티다가 저 할망구 기력 좀 쇠하고 정신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 그때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봐서 보내드리면 그만이야. 자식된 도리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는 거라고 종환 씨한테 잘 구슬리면 돼. 그 사람은 워낙 팔랑귀라 설득하기 쉬워.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똑똑하게 굴어. 지금은 우리가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할 때라고. 알았어?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은 처음부터 제 집과 제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종국에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에서 그의 아내인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도, 저를 스쳐 지나가는 밤 공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온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배신감, 분노 같은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강철같이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은 저들을 향한 미련과 인간적인 연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동정하거나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는 약탈자들이었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약탈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 그는 누구보다 제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박미순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시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오? 이 시간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싸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팔아야겠습니다. 네, 집을요? 아니, 그 좋은 집을 갑자기 왜 파시오?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겁니까? 박 사장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환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집을 정리하고 싶어졌어요. 사장님,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일시불에 사실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빨리 찾아주셔야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렇게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시지요.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들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시간에 맞춰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어요.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혼란과 절망의 어둠은 거치고 차갑고 명징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계획을 박살내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겁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당신이 남겨준 이 소중한 성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는지. 저는 나직이 속삭이며 제 자신과 그리고 남편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처럼 행동해야 했죠. 사돈 부부의 의심을 사지 않고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나가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먼저 식탁에 앉아 사돈, 아침 드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그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이구,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사부인께서 웬일로 아침을 다 차리시고. 바깥 사돈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제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돈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제 뜻밖의 사과에 그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거만하고 흡족한 미소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우쭐해라. 너희가 그 우월감에 취해 있는 동안 너희의 발밑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을 테니. 오후가 되자 박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들 외출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거실에서 셔츠를 다리고 있는 안사돈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안사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매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바깥 사돈이랑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지요. 제가 용돈 좀 드릴 테니 맛있는 점심도 사드시고요.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사돈은 제 손에 들린 수표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녀는 잠시 저의 의도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공짜 돈의 유혹은 그 의심을 금방 이겨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뭘 이런 걸 다. 저희가 신세지는 처지에 받을 수 없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이미 수표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받으세요.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 시켜드린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그녀는 마지못하는 척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는 신이 나서 바깥사돈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러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은 약속대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착잡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사부인, 정말로 이 집을 파시려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던 집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소? 사장님,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에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숨통을 조이는 감옥이 되었어요. 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뜻대로 아주 조용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재력가 부부가 있습니다. 현금 동원 능력도 충분하고 성품도 아주 점잖은 분들이지요. 그분들에게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잔금은 제가 새로 만들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제 아들도 모르는 계좌여야 합니다. 제 치밀함에 박 사장은 잠시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모든 것은 사부인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중에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집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사돈들이 집에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난 척 차나 한 잔 얻어 마시러 온 것처럼 위장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반갑게 친구를 맞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 사장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한 뒤 그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곧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사돈 부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살게 될 집을 보러 온 새 주인에게 이 집을 자랑하게 될 모습을 상상하니 통쾌함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사돈 부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안사돈이 먹고 싶다는 비싼 과일을 사다 바치고 바깥사돈이 좋아하는 낚시 채널을 함께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변화에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에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시어머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아주 나한테 쩔쩔매는 게 볼만하다라며 자랑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실컷 즐겨라. 그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테니라고 되뇌면서요.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예고한 대로 중년의 부부와 함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정말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사부인 아니십니까? 세상에, 제가 이 동네 사는 친구 집에 왔다가 혹시나 해서 들러봤는데 정말로 계셨구먼. 저 역시 능숙하게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나, 박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분들은 누구신지요? 아, 제 고향 친구 부부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우리가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돈 부부가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박 사장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사돈, 이쪽은 제 오랜 지인이신 박 사장님과 그 친구분들이세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뭐예요.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그들이 부유해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자 이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박 사장의 친구, 즉 이 집의 예비 매수자인 중년 남자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정원도 넓고 햇볕도 잘 들고 이런 집에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의 칭찬에 안사돈이 마치 자기 집을 자랑하듯 나섰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특히 저 정원은 저희 바깥 양반이 곧 예쁘게 텃밭으로 가꿀 예정이에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할 거랍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바깥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집이 터가 아주 좋은 터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딸 사업도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일만 생긴다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온갖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사장과 예비 매수자 부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비 매수자 부부는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고 안사돈은 신이 나서 직접 안내를 자처했습니다. 이쪽 방이 저희가 쓰는 방인데 아주 넓고 좋아요. 저쪽은 창고로 쓰고 있고요. 2층도 있는데 거긴 잘 안 써서 비워뒀어요.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다 아기 방으로 꾸며야지요. 그녀는 제 허락도 없이 2층까지 그들을 안내하며 자신들의 미래 계획을 거침없이 떠벌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비 매수자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안사돈은 제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까 그 사람들 엄청 부자인가 봐요. 옷 입은 것 좀 봐. 우리랑 친하게 지내두면 나중에 좋을 일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테니. 그날 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특히 집을 아주 깨끗하게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박 사장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 부부에게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 오늘 점심은 두 분이서 백화점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그들은 제 병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상품권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매수자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보자 안쓰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군더더기 없는 대화 끝에 곧바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박미순이라고 쓰인 제 인감을 들어 계약서에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도장 하나가 저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를 끊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제 손으로 파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주 뒤 잔금일의 매매 대금 전액을 제가 새로 개설한 비밀 계좌로 받기로 하는 모든 절차는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그 누구의 이름도 연결되지 않은 저만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서 받은 계약금 일부를 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얇은 통장 하나였지만 그것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표였죠. 그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이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외출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저는 서재와 안방에 있는 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남편의 유품들이었습니다. 그가 늘 차고 다니던 낡은 손목 시계, 그가 즐겨 읽던 책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긴 뒷바랜 앨범들. 저는 이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추억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몇 번이나 참아야 했어요.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소중한 추억들을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에 담은 물건들을 차에 싣고 미리 계약해둔 시내의 작은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창고의 차가운 철문을 열고 제 추억이 담긴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창고는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을 저만의 온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제 옷가지와 폐물, 그리고 제가 아끼던 그릇과 소품들까지 제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을 그 비밀 창고로 옮겼습니다. 집은 점점 비어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은 제 인생을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저의 연기 또한 날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사돈 부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함께 화투를 치며 돈을 잃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완전히 방심한 그들은 이제 저를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물 좀 떠다 주시오. 사부인, 어깨 좀 주물러 보시오. 저는 웃는 얼굴로 그들의 시중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하대하고 무시할수록 제 계획의 성공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장금이를 며칠 앞둔 주말, 아들 종환이가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더군요. 아들은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진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요즘은 사돈 어른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여요. 역시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 모든 게 해결되네요. 엄마, 고마워. 저는 저의 어리석고 순진한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대한 폭풍을 앞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제가 자기 아내와 장인, 장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끔찍한 결심을 하고 어떤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나도 이제 마음을 비우니 편하구나. 다들 한 가족인데 아웅다웅 싸워서 뭐 하겠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감동한 듯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 태희도 엄마한테 잘하라고 제가 단단히 말해 놓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잘할 필요도 내 철을 단속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제 너희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테니 물론 그 인생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게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달력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날, 장금일까지 앞으로 사흘. 제 인생을 뒤바꿀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제가 준비한 지옥을 선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장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분노의 그림자는 간대었고 오직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제 비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미순 고객님 계좌에 9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액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0의 개수를 세고 또 세었죠. 그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의 자유였고 제 손으로 쟁취해낸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저는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안사돈이 부엌에서 자기가 먹을 아침을 차리고 있더군요.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그녀는 힐끗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시장하세요? 밥은 알아서 차려 드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사돈께서 아들 내외에게 꼭 좀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녁은 제가 아주 근사하게 차릴 테니 다들 빠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 주시고요. 제 말에 안사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회의요? 무슨 회의요? 저녁에 오시면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 꼭 모두 모여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태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안사돈은 잠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산상속 이야기라도 꺼내려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서둘러 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 마음껏 기대해라.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선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날 오후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마치 큰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왔습니다. 한우갈비를 사고 싱싱한 화로와 전복도 샀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하지만 제가 일부러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에 걸쳐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각종 전을 부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이 집과의 마지막을 고하는 저만의 고별의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부엌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태희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듣게 될까 잔뜩 기대에 찬 얼굴이었고 아들 종환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 역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아이고 사부인.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안사돈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서들 앉으세요. 오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릴 뿐 곧 눈앞의 진수성찬에 정신이 팔려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차린 음식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리품처럼 탐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제 눈과 마음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그들을 모두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하는 바깥사돈, 며느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곤거리는 안사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멋쩍게 웃고 있는 아들까지. 저는 그들 앞에 놓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뱉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기대감, 탐욕, 의심, 그리고 무지. 그 모든 표정들을 확인한 뒤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닙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집이 사부인 집이 아니라니. 말 그대로입니다. 저기 있는 서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요. 이 집, 제가 오늘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이 되어 거실 중앙에서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며느리 태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아요. 상의도 없이. 미치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안사돈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이내 그녀는 아이고 세상에라는 비명과 함께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바깥사돈은 안사돈의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계약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매매 대금과 양수인, 양도인의 이름에 찍힌 제 인감까지 확인한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부인, 이게 정말이란 말이오.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다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를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소. 그는 분노에 차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아수라장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제 아들, 오종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자기 귀에 들린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2주 뒤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사돈 두 분은 그때까지 이 집에서 짐을 모두 빼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 어미에게 기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태희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 뱃속에 어머니 손주가 있어요. 이 아기를 봐서라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기는 너의 아기이지 내 아기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그 아기를 방패 삼아 내 욕심을 채우려 했지. 나는 더 이상 너의 그 역겨운 연극에 놀아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순간 거실은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고함, 사돈의 분노에 찬 절규, 그리고 안사돈의 끝없는 신세 한탄.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저는 이상하게도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저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던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은 서로를 물어뜯는 맹수들의 소굴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눈물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매일 아침 제 방문 앞에 와서 사부인, 저희더러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우리 영감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저희를 걷어주세요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하며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태희의 방식은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제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쇼를 벌였습니다. 어머니, 저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러다 우리 복덩이 잘못되면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119라도 불러줄까? 제 건조한 목소리에 그녀는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분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박가사돈이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부인, 이거 명백한 사기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사부인은 우리가 사는 것을 허락했소. 이건 엄연히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이 계약 무효 소송을 걸고 사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오. 그는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 용어를 총동원하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마 사돈께서 선임하실 변호사도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제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명도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사돈 부부는 월세나 보증금을 낸 사실이 없는 무상 거주자로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할 시 무단 점유에 해당하여 오히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가사도는 그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괜히 사부인 심기를 건드려서 이 꼴이 났잖아.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야말로 매일 밤 술이나 마시고 사부인 눈치도 안 보고 멋대로 행동했잖아. 그들은 거실에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방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퇴거일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아들 종환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종환이는 그들 등살에 못 이겨 제게 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갈 곳이 없으세요. 이 집 계약 어떻게든 물을 수 없어요? 위약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환아,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처와 처부모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야. 나한테 매달릴 시간에 내 식구들이 살 집이나 알아보는 게 현명할 거다. 결국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수화기에 대고
이사갈 주소를 말하는 것을요. 그 주소는 바로 아들 내외가 사는 방 2개짜리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안사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네 집에 얹혀 살게 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집안을 오갔습니다. 사돈 부부의 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온갖 살림살이들이 다시 꾸려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흘끔흘끔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이요. 짐이 모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건넌방을 보며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물질처럼 저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원래의 평화와 고요함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까지 모두 실은 이삿짐 트럭이 마당을 빠져나갈 때 안사돈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과는 제가 아니라 사돈의 따님과 사위에게 하셔야지요. 앞으로 신세 질 사람이 그들이니. 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트럭이 대문을 빠져나가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이 남기고 간 희미한 매연 냄새를 맡으며 저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낯설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곧 다른 주인의 것이 되겠지만 그 마지막 며칠만이라도 남편과의 추억을 오롯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떠나고 저는 며칠간 텅 빈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지우며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낼수록 이 집과 남편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과 마주보며 조용히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집, 더러운 것들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내 손으로 잘 지켜냈어요. 이제 나도 당신을 이 집에 남겨두고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요. 하늘에서 부디 나를 응원해 주세요. 약속한 날 저는 새 주인에게 집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이 집을 소중히 가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준 뒤 작은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곳은 도심에 위치한 작지만 최신 시설을 갖춘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거실의 큰 창으로 보이는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첫날 짐도 풀지 않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저 역시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과 평온함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치른 전쟁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활기찼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고 오후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만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 저는 비로소 제 이름 박미순으로 사는 기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종환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무슨 일이니? 제 무미건조한 대답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집이 좁은데 장모님까지 같이 계시니 매일이 전쟁이야. 태희는 임신해서 예민해져 있지. 장모님은 살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사건건 잔소리하시지. 장인어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시고. 나 정말 숨이 막혀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지옥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겪었던 바로 그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니?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엄마가 얻은 새 아파트,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장모님 나가 사실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 저는 그의 말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기대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이기심과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환아, 잘 들어라.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한 여자의 남편이고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가족이니 그 책임은 온전히 너의 몫이야. 다시는 나에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지 마라. 나는 이제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군 것일까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매정한 사랑이 자식을 더 강하게 키우는 법입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통해 사돈댁과 아들 내외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결국 안사돈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폭발해서 사돈 부부가 고시원 같은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나갔다는 이야기. 아들과 며느리 역시 매일같이 싸우며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이혼만은 간신히 면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하는 대신 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들처럼 제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겁니다.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판 돈은 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하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일 뿐입니다. 저는 그 폭력의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선의를 이용해 안락한 삶을 도둑질하려 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듯 제 가슴 속의 모든 응어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상쾌하고 짜릿한 청량감만이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